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 수출의 효자 업종인 조선이 작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K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그동안 K조선의 주력 수출 선종,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있었죠. 자, 올해에도 이런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 유조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수주전, 이 수주 대결 구도 이야기도 해보고요. 이와 함께 K조선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 슈퍼사이클 작년에도 많이 들었고요.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슈퍼사이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우리 K조선의 실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빅3가 거의 영업이익만 6조 원에 가까웠다. 할 만큼 한 거죠, K조선이요? 작년 실적 점검해 볼까요? 예, 지난주를 끝으로 거의 이제 조선 사절 실적이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굉장한 실적을 냈습니다. 네. 연간 매출이 합산 빅3 기준으로 한 53조 원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6조 원 가까운 한 5.9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대미포가 현대중공업이랑 합병되면서 명실공히 빅3로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됐고요. 네. 현대중공업 대장주는 뭐 당연히 잘 나왔고, 그 밑에 한화오션도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삼성중공업은 9년 만에 매출 10조 원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10년 만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러한 실적 흐름은 한 28년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부터 상승했던 이제 성과 효과를 제대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부가치선인 LNG 선박의 매출 비중이 이제 회사별로 한 40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의 주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익 개선 보면 LNG 운반선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컨테이너선 등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는 거의 중국한테 뺏기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희가 LNG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컨테이너선하고 탱커도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고 크게 세 가지의 메이저 선종을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좀 맞는 부분이 LNG는 우리가 아직까지 수성을 하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탱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다음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부가가치 라인에서는 뭐 컨테이너선에도 우리 수주는 꾸짐없이 들어오고 있다. 또 이렇게 정리를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LNG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액화 천연가스 LNG선이 효자 종목이었었고 선종이었었고 올해도 LNG선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으로 거대하게 흐름이 바뀌면서 LNG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데요. 자, 연구원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작년 올 1월 실적을 봐도 중국이 뭐 60%를 싹쓸이해 갔다. 아니다. K조선이 LNG는 잘한다. 뭐가 좀 진실인가 함께 이 LNG선 이야기 올해 한번 전망해 볼까요? LNG를 포함해서 중국이 다 따라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네. 올해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쫓아왔고 중국이요? 네. 그리고 사실상 좀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수주량 중에서 한 20척 이상 발주된 LNG 운반선 중에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수주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1월 이후죠. 네, 1월 이후로 중국이 더 수주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거에 중국이 수주를 하던 것들은 거의 중국 관련 선사 혹은 중국이 투자한 필드에서 그런 지분율이 있는 그런 발주들이었는데 네. 이번에 발주가 나온 것들은 그런 것과의 연관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으로 발주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뭐 가령 그리스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데. 그리스나 뭐 싱가포르 이런 선주들이 중국으로 발주를 하는 현상이 좀 관측이 되고 있고 예.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80% 이상은 좀 넘기고 있고요. 뭐 카타르 발주를 제외하고서는 한국의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현재 지금 연초부터 보이는 현상들은 약간 좀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1월에 좀 더 치열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LNG선 올해는 카타르발 LNG 풍년이다. 최대 70척 이상의 발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LNG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커지는데요.
올해 LNG선만 좀 놓고 보면 K조선들 흐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 한국조선사의 수주 증가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LNG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LNG 발주량을 한 80여 척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카타르를 포함하지는 않았던 물량이고요. 예. 카타르 발주는 최근 들어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한 70여 척까지도 발주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발주가 되기까지는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타르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척수의 LNG 발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다만 카타르 발주 같은 경우는 22년, 24년에 대량 발주를 이미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의 수주량이 좀 있었습니다. 1차 발주에서는 한 60여 척 중에서 한 12척 정도를 중국이 가져갔고 네. 2차 발주에서는 68척 정도 발주해서 중국이 한 20척 정도를 가져갔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의 수주량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 3차 발주에서도 아마 중국의 수주량이 한 20에서 30%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 필드 투자를 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중국 선사가 중국의 조선소로 일감을 주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LNG 쪽으로 또 한 축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잠비크가 최근에 그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과거에 원래 좀 수주를 해놨었던 상황인데 그게 계약 발효가 안 됐었던 겁니다. 아, 잡긴 잡았어요. 예, 우리가? 슬롯을 이미 네. 좀 잡아놨었고 예. 조선사들하고 사인도 했었지만 모잠비크 상황이 좀 바뀌면서 계약 발효가 안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재개가 되면서 그 한국조선해양에서 이미 수주를 했었던 게 9척 그리고 삼성이 8척 이미 수주를 해놨는데 예. 다만 이게 모잠비크 상황이 풀리면서 계약이 진행이 되면은 성과가 좀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한 1억 9천 척당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2억 5천이니까 예. 아마 재계약, 수정 계약을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원래 계약대로는 바꿔도 되는 거죠? 원래 네. 계약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그 양측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수정 계약을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잠비크 내부의 좀 사회적 분위기 좋아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엔 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는 완전히 친환경으로 전 세계가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석유와 원유에 대한 이제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세계 유조선의 45% 이상이 노후화됐다. 이걸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친환경 좋지만 유조선을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나오게 된다고요? 네,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유조선, 소위 탱커라고 하는 그 선종은 필수적인 선종입니다. 이게 뭐 운송 능력 측면에서 VLCC 한 척이 30만 톤을 운송을 하기 때문에 뭐 육상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이지만 그 원유의 수요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가겠죠.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슈퍼사이클 한 2008년경 언저리로 발주가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근 15년, 20년 가까이 발주가 감소했고 그리고 폐선, 배를 스크랩하는 것도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전에 발주된 선박들이 거의 계속 그대로 노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 비중이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최근에 그런 운임 상승하고 맞물리면서 발주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이클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발주 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LNG만 할 수는 없고 이런 유조선과 컨테이너의 물량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으로서는 당연히 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주력 선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일 캐리어, 자 원유 이 유조선입니다. 연구원님, 유조선도 중국이 또 버티고 있겠죠. 그럼 또 한중 한번 경쟁해야 됩니까? 유조선 분야도?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먼저 수주를 하고요. 남는 걸 한국이 가져오는 형국입니다. 유조선은 중국이 잘해요? 유조선은 난이도 측면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선종이고요. 네. LNG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적으로 중국이 좀 더 따라올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탱커, 유조선 쪽에서는 그렇게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주는 싸고 빨리 주는 데를 선호를 하는 거고 중국이 먼저 그걸 가져가고 남는 걸 우리가 가져오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의 상황은 그렇게 우리한테까지 올 정도로 발주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중국 조선이 많이 따라왔네요. 컨테이너는 거의 압도하고 있고 오일 이 탱커도 가져가고 하나 LNG 선 정도가 우리가 고부가가치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중국한테 또 다 내줄 수는 없겠고요. 유조선도 고부가가치 유조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조선을 통해서 우리 좀 전략들 나아가서 실적 전망까지 좀 본다면 어떻게 흐름 보십니까? 예, 먼저 그 유조선이 중국이 최근에 잘 하긴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 오션이 VLCC에서는 인도량 세계 1위를 차지를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대우조선의 양이요. 예, 과거 이제 대우조선,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수에즈막스급,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을 세계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최근의 수주 실적을 보면은 한화오션이 VLCC가 나왔었던 것 중에서 한 두 번째로 중국 행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주를 했고요. 네. 수에즈막스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조선 올해 수에즈막스가 15척이 나왔는데 대한조선이 8척, 현대 2척, 삼호 2척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더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량을 늘리면서 슬롯이 거의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한국이 또 파고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조선도 우리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에 좀 도움 되겠죠? 올해 K조선. 기본적인 생각은 보통 LNG보다는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서 조선사들의 전략은 아웃소싱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야드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야드들로 물량을 좀 돌리면서 인건비가 그쪽에서 싸고 그쪽에서는 단순한 탱커를 짓고 한국에서는 어려운 LNG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좀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를 하는 탱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LNG뿐만이 아니라 유조선에 대한 수주 경쟁 또 기대가 커지는데 연구원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자 선대 때문에 유조선을 교체하고 빨리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다. 이 그림자 선대라는 것도 뭔지도 궁금하고 네. 왜 이들 때문에 빨리빨리 유조선이 이게 사이클이 안 돌아서 수주도 안 나오는지까지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림자 선단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국제망에 잡히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위치 정보를 끈다든지 혹은 이제 선적을 바꾼다든지 하면서 공식적인 그런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선박들을 통상 말하는데 이게 지금 중동하고 러시아 쪽에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긴장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재를 좀 받는 그런 선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고 뭐 중동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으로 뭐 이란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림자 선단을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양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노후 선박을 좀 선호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노후된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때 교체가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에 지금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저 그림자 선단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원유 블랙마켓에서 돌리는 뭐 그런 배들이죠.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고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어떻게 수량 파악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를 못하고 그거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요. 예. 그 수급상으로 발주에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탱커 시장은 그거를 이겨낼 만큼의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예. 그 과실을 한국 조선사, 중국 조선사들까지도 지금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새 유조선으로 이들은 워낙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냥 노후 선박을 쓰면서 우리 K조선에 대한 수주를 좀 막고 있는 이런 흐름도 봤고 러시아 때문에 바닷길이 늘어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유조선 운항 경로가 길어졌는데 이것도 K조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단순히 좋다 좋지 않다라고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만 러시아 때문에 지금 항공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네. 뭐 이제 해운 쪽에서도 많이 좀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원래는 파이프라인으로 받던 그런 원유나 가스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좀 못하게 되면서 배로 받게 되면서 운항 자체가 길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이 그래서 기존에 받던 거를 중동하고 아시아 좀 멀리서 받아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톤마일, 운항거리가 좀 증가를 하는 좀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고 네.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원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앞으로 다시 뭐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가스 공급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끊을지 모르니까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상 운송을 좀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그 운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에 뭐 좋지 않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사실상으로 유조선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LNG선 또 유조선의 올 한 해의 흐름들, 뭐 호재와 악재들을 살펴봤는데요. 용 의원님,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게 조선 슈퍼사이클이었고요. 재작년에도 조선 슈퍼사이클이었는데 그때마다 조선업의 호황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요. 조선업의 업황 슈퍼사이클 이어집니까? 일단 사이클이라는 건 실적하고 수주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예약된 거죠. 이제 기존에 수주했던 걸로 예약된 것은 28년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수주 측면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한국조선사의 수주는 늘어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LNG 운반선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36척이 나왔는데 올해는 80여 척 이상, 카타를 포함하면 100척 이상은 충분히 발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주 측면에서도 올해 그런 상승 사이클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물론 상황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락세로 접어든다라는 조짐은 아직까지는 크게 관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국이 수주, LNG 특히 주력 선종의 수주를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한 2, 3년 정도가 되면은 좀 더 위협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 슈퍼사이클을 여쭙는 것은 요즘에 이제 주식이 워낙 대세지 않습니까? 조선주 관련한 투자 부분이 연관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올해 더 잘해야 주가도 오를 텐데 네. 투자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라면 뭐 올 상반기 정도가 고점일까요? 조선주는? 주식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뭐 개별 주식에 대한 말씀을 뭐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업황이요? 네.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빠질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수선, 마스가, 미국 함정 협력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주가 상방을 견인을 합니다. 아, 수주 요거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적이나 수주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하방을 굉장히 좀 단단히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를 좀 더 높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업황 측면에서는 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양국의 정치적인 협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측의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방향성이 확실한 부분이고 올해 진행 사항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선업에 대해서 저는 오버웨이트 관점을 뭐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물론 주식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나 다른 좋은 산업들이 많아서 최근에 수급은 좀 분산되는 경향은 있지만 상승률 측면에서 작년만큼은 못할 수 있어도 올해도 조선업 여전히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올 상반기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고 올 상반기에는 아마 결론이 나온다라는 건데 정말로 우리 K조선이 잠수함 프로젝트를 가져온다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좀 기업 개별단의 그런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요. 거의 정부와 정부 간에 거의 이제 경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느냐, 독일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느냐, 산업 패키지를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가 실질적인 싸움이 되고 있고 예. 그 개별 조선사나 그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캐나다에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좀 더 관건이 되고 있기 국가 대 때문에 국가네요. 거의 국가 대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정부를 좀 믿고 좀 더 이제 잘 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도 지금 그럼 같이 뛰고 있겠네요. 굉장히 독일 열심히 조선사랑.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우리도죠. 네, 저희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벌써 캐나다에 몇 번 다녀오셨고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뭐 그런 현대자동차나 다른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올 상반기 우리 K조선이 따내면서 쾌거와 또 승전보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변용진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